어, 오늘은 이번 시즌의 시큐리티 ATX의 첫 세션인데요. 어플리케이션 탐지 및 URL 정책이라는 토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의 토픽을 보시면은 NG 파이어월 그리고 ISE 그리고 SNA 원래 그 스테레오시죠? 이 부분에 포커스해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션 진행 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측 하단의 Q&A 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혹시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은 여기에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세션 완료 후에 진행되는 설문조사 안내인데요. 이 부분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발표자인 남서영 프로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즌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은 저희가 모두 7개 세션으로 준비를 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첫 2개 세션은 저희 방화벽의 기능 관련 소개로 여러분들한테 딜리버리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에도 ISE 관련 세션을 2개 더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또 지난 시즌에 이어서 저희 SNS 세션을 3개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시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 그 방화벽 어플리케이션 탐지 및 URL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L3, L4 트래픽에 대한 제어를 떠나서 오늘은 L7 트래픽 관련된 제어를 방화벽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먼저 이 애플리케이션 디텍션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데모로 들어가서 실제로 방화벽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UI 필터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찬가지로 데모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기능을 방화벽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베스트 프랙티스죠. 어떻게 하면은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서 방화벽의 성능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모범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젠다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2가지 기능을 같이 같은 정책에 사용을 했을 때의 이 모범 사례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플리케이션 디텍션, 어플리케이션 탐지기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응용 프로그램 탐지 기능을 왜 써야 하는지 요 필요성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예전에는 저희가 보통 이미 알려진 포트로 트래픽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HTTP라면은 80 포트, HTTPS면은 443 포트, 팝3 포트, 이런 포트들은 모두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포트이고, 요 포트들을 기반으로 트래픽을 식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 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회사 업무와 상관없는 많은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이 80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다이나믹 포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 기존의 방법으로 인지를 하기에는 이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게 탐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요 HTTP로 위장을 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현재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기존에 알려져 있는 포트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인지를 하는 것을 떠나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정확히 탐지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차단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이 차세대 방화벽의 어플리케이션 탐지기 기능은
이런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과학력이 트래픽을 분석을 할 때 어플리케이션을 정확하게 탐지를 함으로써 네트워크 담당자분들이나 보안 담당자분들이 현재 실행 중이거나 사용 중인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런 포트 기반이 아닌 트래픽 분석 결과에 따른 모니터링이나 차단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리고 침입 탐지를 할 때에도 이런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정보를 더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디텍터가 탐지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타입은 프로토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디텍터고요. 말 그대로 HTTP나 SSH 같은 호스트 간의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탐지를 하고 있고, 두 번째 타입은 클라이언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디텍터인데 보통은 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구글, 파이어폭스 같은 웹 브라우저거나 아웃룩 같은 메일 프로그램, 호스트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탐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타입은 웹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디텍터인데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내용들이 서버에는 저장이 되어 있고 웹 브라우저들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텍터에 제공이 되는 정보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 탐지기 소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저희 시스코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제공되는 BDB라는 취약점 데이터베이스에 이 어플리케이션 디텍터 관련된 최신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데모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BDB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최신 BDB 버전이 지원하는 식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수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코에서 제공하는 요 어플리케이션 디텍터뿐만 아니라 필요하시면은 외부 탐지기를 방화벽에 임포트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업무 요구에 맞게 이 어플리케이션 디텍터를 커스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뒤에 데모에서 말씀드릴게요. 요 어플리케이션 탐지기 기능에 대한 소개하고 타입,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소스를 다 확인을 했으면은 이제부터는 방화벽에서 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화벽이 트래픽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탐지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 하잖아요.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계시는 요 네트워크 디스커버리에서 이렇게 룰을 생성을 해서 그림이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룰을 생성을 해서 모니터링 하려는 대역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 대역에 포함된 자산의 호스트, 유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네트워크 디스커버리에 들어있는 여기 디폴트 룰이에요. 그래서 이 디폴트 룰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역이 아니라 모든 대역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방화벽은 위에서처럼 대역을 이렇게 딱 제한을 해 놓으면은 이 제한을 해 놓은 대역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정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된 대역의 어플리케이션만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전체 대역으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이뿐만 아니라 전체 대역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디폴트 룰을 변경을 하거나 아예 이렇게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지 않고요. 이대로 놔두시는 걸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대역의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수집을 하고 수집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굳이 디폴트 룰을 하나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이게 모든 대역의 그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다 가져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방화벽 성능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얘는 호스트하고 유저의 체크가 되어 있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에만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집한 정보들에 대한 호스트 프로파일을 따로 생성을 하지 않아서 FMC에서 저장 가능한 호스트 개수에 영향이 가지 않고요. 그리고 방화벽 성능에도 크게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룰을 설정을 함에 있어서 방화벽의 성능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화벽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탐지할 수 있도록 설정을 다 마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 탐지기 관련된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요 제가 캡처한 화면은 사실 요즘에 사용하고 계시는 뭐 최신 버전의 GUI 화면은 아니고 예전 버전의 화면인데 폴리시, 그러니까 FMCO GUI 화면에서 폴리시 아래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디텍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업무 요구에 따라서 사용하시려는 탐지기들을 활성화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직접 디텍터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시려면은 잠시 뒤에 또 아마 보시겠지만 오른쪽 상단에 크리에이트 카스텀 디텍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눌러서 새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탐지기 설정을 다 마쳤으면, 그러니까 어떤 어플리케이션 탐지기를 사용을 할지 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접근 제어 정책에 이 내용들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방화벽에서 어플리케이션 디텍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데모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이 어플리케이션 디텍터에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디텍터 관련된 정보들은 아까 BDB에서 제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DB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를 하셔야 저희가 최신 어플리케이션 탐지기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네트워크 디스커버리의 디폴트 룰을 변경을 하거나 삭제를 하는 걸 권장을 하지 않고요.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 디스커버리에 따로 이렇게 룰을 설정을 하실 때 나트 장비나 로드 밸런서 그리고 또는 뭐 로드 밸런서의 특정 포트를 예외 처리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비들은 짧은 시간 내에 운영 체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막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헷갈릴 수 있는 이벤트들을 많이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나오면은 이제 시스템에 대한 과부하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FTD 장비를 모니터링을 할 구역과 최대한 가까이에 두면은 요 어플리케이션 탐지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요 FTD 장비를 요 대역에 가까이 두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두 사이에 거쳐야 할 장비들이 많으면은 이 패킷이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거나 차단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축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플리케이션 디텍션에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였고요. FMC 환경으로 들어가서 이 어플리케이션 탐지기 기능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FMC 데모 환경은 7.1 버전입니다. 이 FMC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마 많이 익숙하실 수 있겠지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오른쪽 상단에 이 물음표 버튼을 눌러서 이 About로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여기에서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BDB 버전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BDB 버전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버전이 352 버전으로 나와 있고 옆을 보시면은 올해 1월 22일에 업데이트 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 1월 22일 이후에 또 시스코에서 새로운 버전의 VDB를 릴리즈 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채팅창에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건데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최신 버전의 VDB를 확인을 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방금 채팅창에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사이트를 미리 열어놨는데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최신 버전이 357 버전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7월 22일에 릴리즈된 그런 버전이고 그러면은 요 FMC의 BDB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프라인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 방식. 그리고 이 온라인 방식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스케줄링해서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예약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폐쇄망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를 못해요 하면은 이 오프라인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은 옆에 이 다운로드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먼저 로컬에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이 완료되면은 다시 FMC로 돌아와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 업데이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프로더 업데이트라는 탭에서 확인하실 수 여기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으세요. 먼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FMC 버전하고 현재 VDB 버전이 다 나와 있고 이미 로컬에 다 VDB 패키지를 저장을 했으면은 여기에서 업로드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추즈 파일 눌러서 내가 로컬에 저장한 VDB 패키지를 선택을 하고 오픈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 옆에 어떤 파일을 업로드 할 건지 내용이 뜨게 됩니다. 이 내용이 뜨면은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다시 이 프로더 업데이트 탭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 Available Update 아래에 이렇게 내용이 뜨게 됩니다. 업로드 되면은 이렇게 뜨고 옆에 버전이 357 버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작업은 VDB 패키지 파일을 FMC에 업로드하는 작업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업로드한 파일을 인스톨을 해야 하는데 이 인스톨하는 방법은 수시통 옆에 이 인스톨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인스톨이 완료가 되면은 이 내용을 디플로이 버튼을 눌러서 FTD 장비에 디플로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오프라인으로 VDB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끝나게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인데 수동으로 온라인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이 업로드 업데이트 옆에 다운로드 업데이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그 FMC가 바로 시스코 사이트에 연결이 되어서 관련된 패키지들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최신 버전의 VDB만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FMC FMC 소프트웨어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 패키지도 사실 같이 다운로드가 돼요. 다 다운로드가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다 뜨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는 지금 굳이 FMC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뭐 생각은 없어요 할 경우에는 여기에 다 이렇게 뜨게 되면 VDB만 선택을 해서 마찬가지로 요 인스톨 버튼 눌러서 인스톨을 하신 다음에 FTD 장비에 디플로이 해주시면 돼요. 이게 온라인 방식으로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이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잖아요. 사실 업무를 하시면서 어, 여기에서 뭐 일단 뭐 시스코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았다가 또 여기에서 인스톨을 하고 인스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다시 푸시 작업을 하고 요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번거로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FMC에서 제공하는 스케줄링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작업들을 언제 할지 미리 이렇게 예약을 걸어 두시면은 나중에 내가 굳이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그 시간이 되면은 FMC에서 자동으로 BDB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서 툴즈 아래쪽 보시면은 스케줄링이라고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Add Task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잡타입을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작업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하나 더 있는데, 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여기에 스타트 타임이, 그러니까 요 작업을 언제 시작을 할지 요 날짜하고 시간을 정하는 요 옵션이 디폴트가 미국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시간으로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뭐 작업 시간 설정을 하실 때 또 시간을 계산을 하고 많이 번거로우시잖아요. 작업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먼저 맞춰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추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어드민 눌러서 여기 유저 프리퍼런스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시아 쪽에 서울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따로 뭐 세이브 버튼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스케줄링으로 들어와서 Add Task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서울 시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미리 다 설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잡 타입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는 뭐 딱 VDB 업데이트라고 옵션이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여기에서는 저희는 적어도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요 다운로드 레이티스트 업데이트하고 다른 하나는 인스톨 레이티스트 업데이트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각각 하나하나씩 각각 타스크를 만들어 주셔야 VDB 업데이트 패키지를 요 다운로드부터 요 FMC에 인스톨하는 작업까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다운로드 레이티스트 업데이트를 누르면은 시스코 사이트에서 FMC에 다운로드하는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인스톨 레이티스트 업데이트를 요 관련된 타스크를 생성을 하시면은 FMC에 이미 업로드된 VDB 패키지를 인스톨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FTD 장비에 디플로이 하는 작업까지 여기에서 다 하시고 싶으시면은 아래에 Push Latest Update를 눌러서 타스크를 생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서 2개 아니면은 그 푸시 작업까지 다 마무리 하시려면은 타스크를 이렇게 3가지를 생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이 다운로드 레이티스트 업데이트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스케줄 태스크 2란 원서브 리커링이 있는데 이 작업을 그냥 이번에 딱 한 번만 할 건지 아니면은 뭐 매주 토요일 매주에 한 번씩 뭐 2주에 한 번씩 할 건지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나는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싶어요 하면은 이 리커링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일단 원서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스타트 타임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부터 할 건지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내일부터 할 겁니다. 라면 8월 20일 시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게 아무래도 업데이트를 패키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인스톨하는 작업이라서 비업무 시간에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래서 퇴근을 한 밤 10시 30분에 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탐네임은 알아보기 쉽게 BDB 다운로드하는 타스크잖아요. 그래서 BDB 다운로드 이렇게 적어주시고 업데이트 타입을 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버전을 다운로드를 하는 작업인지 아니면 BDB인지 이렇게 선택하는 항목이 두 개 있는데 BDB를 선택을 해주시고 필요하면 코멘트 적고 세이브 버튼 눌러주고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내용이 뜨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원스 말고 리커링을 선택을 해서 저 8월 20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싶어요 하면은 20부터 27 이렇게 쭉 내용이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하신 다음에 이거는 다운로드 타스크잖아요. 인스톨 스케줄도 예약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타스크 먼저 생성하고 인스톨 타스크 생성하고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이 타스크를 생성을 하실 때 요 타스크 사이에 작업이 그러니까 완전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시간 간격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이 위에 다운로드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아래 인스톨 작업이 바로 시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최신 버전의 패키지를 FMC에 설치를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또 VDB를 FMC에 인스톨하고 FTD 장비에 디플로이하는 과정에서 이게 FTD 장비의 스노트 엔진이 리부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부팅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트래픽 검사가 중단이 될 수 있어서 이 작업을 하실 때는 꼭 업무 시간 말고 비업무 시간에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VDB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였고요. 계속해서 어플리케이션 탐지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폴리시를 보시면은 아래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디텍터라고 나와 있어요.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시스코에서 지원하는 디텍터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디텍터 개수와 내용을 확인하는 사이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이트이거든요. 이 사이트 주소를 마찬가지로 채팅창에 내드릴게요. 네, 방금 사실 요 아래 내용들이 방금 FMC에서 보셨던 내용이랑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색깔로 여러 가지 색깔로 다 표시를 하고 해서 더 보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VDB 최신 버전이 식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모두 3,900개 정도로 되어 있고 맨 왼쪽을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이름,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위험성에 대해서도 표시를 했고 예를 들어서 요 100 BAO 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엄청 높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 높고 옆에 보시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업무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도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3,900개 어플리케이션이 뭐 상태가 어떤지 하나하나 다 훑어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스코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보기 쉽게 네 가지 방식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맨 위쪽을 보시면은 리스크 위험도에 따라서 뭐 매우 낮은, 뭐 중간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리스크가 높은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클릭해서 볼 수 있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업무와 상관이 없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여기 very high만 이렇게 다 필터를 해놨을 때 여기에서 비즈니스 레리번스까지 봐서 이게 very low까지 나오면은 그러면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위험성도 높고 위험도도 높고 업무하고도 상관없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직원분들이 접속을 하지 못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분류 방식이고 두 번째 분류 방식은 요 태그 방식. 요 태그 방식이 뭐냐면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추가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이해를 하기 쉽게 어, 이렇게 하이 밴드위스라는 태그가 붙여져 있는 요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게 3,900개 가운데서 156개로 필터가 되었잖아요. 여기에서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아프리카, 1인 미디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 그리고 이 아마존, 모두 비디오 스트리밍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사이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나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이트보다는 밴드위드 사용량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만 다 이렇게 하이 밴드위스라는 요 딱지를 붙여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파일 쉐링 트랜스퍼라는 요 태그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실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얘들이 공통점이 어, 이렇게 파일을 공유를 하는 파일을 받거나 주고받거나 하는 이런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보안 관리자가 봤을 때는 이게 파일 공유가 되는 사이트는 보안상에서 위험성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그로 분류된 어플리케이션 가운데서 여기 리스크에서 봤을 때 your very high 혹은 여기 비즈니스 레리번스 쪽에 low 이렇게 very low 아니면 low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만 필터를 해서 뭐 모니터링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거나 얘가 진짜 어떤 위협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거나 아예 룰에 넣어서 차단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세 번째 분류 방식은 이 카테고리예요. 이 부분은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뭐 액티브 디렉토리 관련된 뭐 광고 포탈에 관련된 이렇게 쭉 비즈니스 관련된 사이트, 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쭉 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게이밍, 게이밍 카테고리를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비즈니스 연관성이 매우 낮고 그리고 리스크가 매우 높은 애들만 이렇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세 가지 조건에 딱 들어맞는 애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확인을 하시고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 방식에 따라서 필터를 해서 보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FMC에서 정책을 설정을 하실 때 많이 쉬우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요 100 BAO라는 요 요 어플리케이션 탐지기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상태예요. 이게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이 상태를 표시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얘가 켜져 있어요. 근데 굳이 내가 이 탐지기를 사용할 필요 없다고 하시면은 얘를 이렇게 눌러서 끄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끄거나 아니면 꺼져 있는 애를 켜게 되면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스노트 엔진이 리부팅이 된다는 이런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VDB를 FMC에 인스톨할 때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탐지기를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잠시 뒤에도 보시겠지만 탐지기를 새로 생성을 할 때 아니면은 탐지기 하나를 끌 때 이게 다 스노트 엔진이 리부팅이 된다는 점을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을 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 필터 항목이 있는데 아까 저희가 봤던 요 4개 카테고리, 태그, 리스크, 그리고 뭐 업무와의 연관성 요 4개뿐만 아니라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토콜 어떤 프로토콜을 쓰는지에 따라서 필터링 할 수 있고 스테이트는 어느 탐지기가 작동을 하고 있는지만 골라서 보실 수 있고요. 어서는 이렇게 눌러서 시스코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저희 시스코에서 제공이 되는 어플리케이션 디텍터만 쭉 다 표시를 하게 되고 요 any 유저를 선택을 하면은 시스코에서 제공하지 않는 탐지기들만 골라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저희 그 본인의 요구 사항에 맞게 필터 항목을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들게 되면은 여기 커스텀 필터 아래에 요 항목들이 뜨게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제가 시간상 관계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 부분이 그래서 여기 새로 만드시면은 여기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요게 내가 새로 만든 탐지기다라고 하면은 체크 버튼 눌러주시면은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걸러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럴 경우 있어요. 만약에 VDB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도 여기에서 내가 봤을 때 업무 요구에 맞는 디텍터가 없을 경우에는 내가 꼭 사용하려는 디텍터가 없을 경우에는 아까 사용자 정의 디텍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Create Custom Detector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직접 새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팀에서 자주 사용하는 A-Finance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뭐 재무팀 직원분들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이 어플리케이션에 제대로 접속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저희는 이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트래픽을 허용하는 룰을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여기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탐지하는 디텍터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요 A-Finance라는 어플리케이션만 특별하는 탐지기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은 저희가 해야 할 작업이 첫 번째는 탐지기를 만드는 거고 두 번째로 해야 할 작업은 접근 제어 정책에서 요 A-Finance 관련된 트래픽을 허용하는 룰을 새로 설정을 하는 건데 설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만든 요 디텍터를 룰에 인용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 룰 설정이 다 완료되면은 이 새로 변경한 내용을 FTD 장비에 적용하는 작업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하시려면은 예를 들어서 일단은 얘가 A-Finance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쉽게 A-Finance 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게요. 그래서 얘는 뭐 하는 애냐? 얘는 주요로 하고 있는 작업이 재무 관련 자료를 다른 시스템에 전달을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서 그냥 디스크립션 쪽에는 파일 트랜스퍼라고 적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선택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기존의 디텍터를 사용하려면은 여기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는 보통은 그 비표준 포트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려고 할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거고 지금 저희가 하려는 거는 여기에 이 탐지기에 나와 있지 않는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옆에 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임은 마찬가지로 요 A 파이낸스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파일 트랜스퍼라고 적고, 얘는 재무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카테고리는 파이낸셜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업무하고 연관이 크죠. 그래서 맵이 할로하고 리스크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라서 여기에 리스크는 아주 작습니다. 카테고리를 적어야 되겠죠. 여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파이낸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파이낸셜 선택을 하시고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태그는 뭐 선택을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시려면은 뭐 파일 쉐어링이나 트랜스퍼 요 태그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오케이 버튼 눌러주시면은 또 이렇게 새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스노트 엔진이 리부팅이 되어라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예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 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방금 생성한 프로토콜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알아보기 쉽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유저 크리에이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디텍터 타입은 베이스로 하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는 새로 추가한 디텍터 탐지기 이름을 뭐로 할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탐지할지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디다 분류를 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설정을 했잖아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이 탐지기가 A-Finance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여 탐지기 이름하고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고 어서는 저희가 방화벽에서 어드민 계정으로 여 탐지기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어드민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은 A-Finance이고 스테이터는 이게 아직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아래 디텍션 패턴 식별 모드를 정해 볼게요. 옆에 Add 버튼 눌러주시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HTT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제가 HTTP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얘는 A-Finance는 요 A-Finance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요 PC에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유저 에이전트로 선택을 할게요. 패턴은 위에 지정한 타입과 일치하는 패턴 문자열을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 이름에 파이낸스를 적고요. OK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금 설정한 디텍션 패턴이 뜨게 되고 이제 세이브 버튼 눌러주면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디텍터 페이지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디텍터가 제대로 생성이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필터링 하면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어서에서 어드민을 체크를 하면 되겠죠? 어차피 한 개밖에 없어서. 그러면 파이낸스 앱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시려면은 이걸 눌러서 활성화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스노트 엔진이 리부팅이 된다고 뜨게 됩니다. 예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작업은 요 A-Finance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하는 탐지기를 이미 다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야 할 작업이 접근 제어 정책에 가서 A-Finance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트래픽을 허용할 수 있게 룰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볼게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지금 활성화가 되었고요. 접근 제어 정책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정책에서 룰 새로 하나 만들게요. 거기에서
를 만드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다 익숙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그냥 allow finance라고 적을게요. allow A finance. 이 어플리케이션 내가 allow 하겠다라고 이렇게 적고, 그리고 이 액션은 allow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탭에 가서 소스 네트워크를 정해야 한다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내부 대역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어플리케이션 탭에 들어가서 방금 저희가 생성한 그 디텍터를 여기에 인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렇게 필터링 항목을 눌러서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바로 검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 파이낸스잖아요. 그래서 파이낸스를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뜨게 됩니다. add를 해서 뭐 필요하면은 로깅을 체크를 하고, 뭐 IPS 점검 필요하다, 뭐요 파일 점검 필요하다 하면은 다 이렇게 해서 add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맨 아래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디텍터를 룰에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어플리케이션 디텍션 관련된 첫 번째 데모였고요. 다시 PPT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두 번째 기능은 URL 필터링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능이 생긴 배경과 이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웹사이트가 매일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마다 직원분들이 접속하는 새로운 웹사이트 가운데서 어떤 사이트가 보안에 위협을 주는지, 업무와 연관이 없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트가 회사 네트워크 보안에 위협을 주는 사이트다라고 판단을 내리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시스코에서 이 UI 필터링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이렇게 많은 웹사이트들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게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 대해서 평판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다 판단을 해서 정보들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2.8억개의 UI를 100여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고요. 저희는 이 카테고리 정보를 접근저 룰에 인용을 해서 사용자가 URL에 접속을 하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URL이 평판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는 작업은 어디에서 진행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계시는 탈로스라는 조직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방화벽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방화벽에서 정책률을 설정을 할 때 이렇게 탈로스에서 제공하는 최신 정보와 이런 기능들을 결합을 하면은 더 심층적인 방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방화벽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URL 필터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방금 제가 소개한 카테고리 및 편판 기반의 URL 필터링이고, 다른 하나는 URL 필터링 라이센스가 필요 없이 그냥 허용을 하거나 차단할 개별 URL 또는 URL 그룹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URL 필터링 라이센스가 없다, 그냥 요 개별 URL만 넣어서 차단을 하겠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저희 시스코 탈러스에서 제공하는 URL 카테고리 및 편파 관련 데이터를 FTD에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URL 필터링 기능의 작업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카테고리 및 편판 기반의 URL 필터링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은 FMC 6.4 버전 또는 그 전의 버전에서는 이 시스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URL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장비에 URL 필터링 라이센스를 적용을 할 때 이 데이터베이스가 시스코 클라우드에서 FMC에 다운로드가 되고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리고 FTD 장비에 적용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다운로드된 다음에도 정기적으로 이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용자가 한 사이트로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요 트래픽이 먼저 방화벽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방화벽은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사이트 URL이 다운로드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URL 리스트와 매칭이 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일치한 URL 정보가 없으면은 요 내용을 요 시스코 클라우드에서 검색했던 그 캐시 값과 확인을 하고 그래도 없으면은 이 방화벽은 시스코 클라우드에서 여기에 가져가서 URL을 다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찾게 되면은 이 결과를 캐시에 추가를 하고 만약에 시스코 클라우드에서 검사를 했을 때도 일치하는 URL을 찾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 URL은 카테고라이즈, 미분류 카테고리에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FMC 6.5 버전부터는 시스코 클라우드가 아닌 그 탈로스에서 새로운 URL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FMC 버전을 6.5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뭐 접근 지역 또는 SSL 암호 해독률이 탈로스에는 존재하지 않는 낡은 URL 카테고리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시스템이 이 카테고리를 적절한 새 카테고리로 자동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UI 필터링이 뭐하는 기능인지 그리고 작업 원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성화하고 사용을 하는지는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모범 사례를 간단하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있잖아요. 요 기능도 사실 악의적인 UI를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큐리티 인텔리전스하고 UI 필터링 요 기능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그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는 초기 방어선으로서 여기 패킷이 방화벽에 들어왔을 때 초기에 그 편판이 안 좋은 요 IP나 URL들을 신속하게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이 신증 검사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큐리티 인텔리전스에서 차단을 하기 때문에 방화벽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거고 URL 필터링 기능은 이 평판이 안 좋은 악의적인 URL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정상적인 URL 정보도 수집을 하고 요걸 접근지어 룰에 인용을 하기 쉽게 다 분류를 해주기 때문에 회사 업무 요구에 맞게 굳이 뭐 악의적인 URL이 아니라 그냥 다른 종류의 URL도 업무 요구에 맞게 걸러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우선은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로 이미 알려진 평판이 안 좋은 악의적인 URL을 먼저 걸러내고 그리고 접근지어에 들어와서 URL 필터링 기능으로 추가로 뭐 차단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다른 URL들을 차단하거나 모니터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MC에서는 그 FMC에서는 URL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설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보다는 아까 저희가 데모에서 스케줄링 기능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스케줄링 기능에서 타스크를 생성해서 이 URL 데이터베이스를 비업무 시간에 예약을 걸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FMC 화면으로 돌아가서 UI 필터링 기능을 활성화하고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하고 접근지어 정책에 인용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려면 FMC에서 이 기능을 켜주셔야 돼요. 섭리받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인터그레이션이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시스코 서비스라는 탭 아래에 UI 필터링이라고 보이시죠? 만약에 UI 필터링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시면은 이 옵션은 자동으로 이네이블이 되고 FMC 6.5 이하의 버전에서는 시스코 클라우드에서 6.5 이후의 버전에서는 탈로스로부터 자동으로 URL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능을 그냥 계속 끄고 사용을 하셨다가 다시 켜게 되어도 이게 오랫동안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시 다운로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Enable Update, Automatic Update 옵션도 이게 켜지면서 자동으로 켜지게 되는데 이게 켜지면은 FMC는 매 30분에 한 번씩 클라우드에서 새로운 UI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있으면은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타스크를 생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예약을 걸어서 비업무 시간에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아래 나와 있는 Dispute UR Category and Reputation 요거는 요 옵션을 클릭을 하면은 얘가 바로 탈러스 사이트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정 UR뿐만 아니라 IP 도메인을 검색을 해서 관련된 정보와 평판 기준의 결과를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cisco.com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관련된 요 사이트 관련된 정보와 얘가 믿을 수 있는 사이트라는 결과가 뜨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궁금한 사이트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바로바로 검색을 해서 얘가 내가 마음 놓고 액세스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동으로 스케줄링 기능을 이용을 해서 UR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은 잡 타입을 제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업데이트 UI, 필터링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 아래 옵션을 이렇게 제대로 적어주시면은 나중에 얘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UI 필터링 그쪽에 오토매틱 업데이트 그 버튼은 꺼주시고요. 또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 접근 제어 룰에서 어떻게 UR 관련된 트래픽을 제어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책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add 룰을 하신 다음에 액션은 먼저 allow라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UR 탭으로 들어와 보면은 왼쪽에는 UR의 카테고리 내용들이 나와 있죠. 보시면은 뭐 광고 관련된 동물과 관련된, 뭐 알코올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 중에 내가 알코올을 선택을 하고 보면은 레퓨테이션 쪽에 1부터 5까지 레벨을 나눴어요. 레벨 5가 가장 믿음직스럽고 레벨 1이 믿음직스럽지 않는 이렇게 레벨을 나눠서 사이트를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UI 필터링 기능의 작업 원리를 설명드릴 때 만약에 클라우드에서도 매칭이 안 되는 사이트가 있으면은 얘들을 그 언카테고라이즈에 분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언카테고라이즈라고 나와 있는데 매칭이 안 되는 애들은 자동으로 여기 카테고라이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면은 레포테이션을 보시면은 다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매칭되는 사이트가 없다 보니까 이 사이트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얘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사이트인지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뭐 평판이 안 좋은 사이트들에 대한 룰을 설정을 할 때 필요하시면은 이 카테고리도 이렇게 같이 넣어서 직원들이 접속을 못하게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모니터링을 해서 얘들이 과연 믿음스럽지 않는 사이트인지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알코올을 선택해서 액션이 얼로인 상태에서 레벨 3를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은 얘가 그 3를 내가 선택을 했지만 레벨이 3부터 5인 사이트들이 모두 여기에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액션을 블락을 했을 때는
3를 선택을 했지만 자동으로 레퓨테이션이 1부터 3까지 레벨인 애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션을 얼러라 할 때는 이 중에 하나의 레벨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위에 더 높은 레벨에 포함된 URL이 다 선택이 되는 거고, 얘를 블럭을 했을 때는 얘 아래에 더 낮은 레벨에 포함된 URL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3 넣고 2 넣고 1 넣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기준을 하나 딱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얘를 해서 조건으로 추가하고 룰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또 여러 개 선택을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이런 카테고리 상관없이 나는 그냥 평판이 가장 안 좋은 레벨 1인 애들만 다 차단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any로 그냥 선택을 해주시고 원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add to를 눌러주시면은 카테고리 상관없이 이게 레퓨테이션 레벨이 1인 모든 UR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이 어플리케이션 디텍션과 URL 필터링 기능을 같이 사용을 할 때에 대한 모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접근 제어 룰을 설정을 하실 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패킷이 접근 제어에 들어왔을 때 이 첫 번째 룰부터 일치하는 조건이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룰에 일치를 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서 설정된 액션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아래 룰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제어 룰을 순서를 정하실 때에는 L3, L4 기반의 트래픽을 제한하는 룰들은 앞단에 놓고 L7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나 UR 관련된 트래픽을 처리하는 룰들은 아래쪽에 순서를 정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L7 기반의 트래픽을 제한하는 룰을 앞단에 놓게 되면은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먼저 이 룰에서 일치하는 조건이 있는지 L3부터 시작해서 L7까지 쭉 트래픽을 전반으로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룰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방화벽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L7 관련된 거는 아래로 내리는 점 꼭 주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전체 UR 카테고리를 차단을 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카테고리에 포함된 하나 또는 뭐 두 개의 UR은 또 차단하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레putation 2 관련된 UR을 다 차단하고 싶어요. 근데 2에 포함된 UR 중에 요 두세 개는 차단을 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룰을 설정을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Security Intelligence 있잖아요. 그래서 Security Intelligence에 그 UR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UR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차단하지 말아야 할 그 UR들을 적어 주시고 그리고 그 Security Intelligence 탭에 가서 이 리스트를 화이트 리스트에 넣어 주시면은 아래에서 UR 필터링 기능으로 이 모든 카테고리를 다 차단한다고 해도 이 몇 개만 먼저 바이패스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래픽이 들어올 때 만약에 시큐리티 인텔리전스에 이렇게 조건을 설정을 해 놓으면은 여기에 먼저 여기에서 먼저 진행이 돼요. 시큐리티 인텔리전스에서 먼저 차단할 애들은 차단하고 뭐 허용할 애들은 허용을 한 다음에 나머지 애들이 밑에 접근 제어 정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큐리티 인텔리전스에서 다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하나의 접근 제어 정책에서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을 제어하는 룰과 URL을 필터링하는 룰을 두 개 다 설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UI 관련된 트래픽을 제어하는 룰을 어플리케이션 룰 앞에 놓는 걸 권장을 드려요. 왜냐하면 같은 L7 트래픽을 제어하는 룰이라고 해도 어플리케이션을 인식하고 처리를 하는 게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과학의 성능을 높이려면은 복잡하지 않는 룰들은 앞쪽으로 순서를 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분류된 URL에 대해서 차단을 하거나 허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이런 사이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미분류된 사이트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드리는 이 미분류된 URL에 대한 룰을 설정을 하실 때 파일 정책을 인용을 하거나 인용을 해서 혹시 뭐 악성 코드나 악성 파일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트래픽에 대한 심층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걸 저희가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플리케이션 디텍션과 URL 필터링 기능을 같이 사용을 할 때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세션의 포인트 부분을 다시 짚어보자면은 우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VDB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를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전체 대역의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디폴트 룰을 삭제하거나 변경을 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또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룰 설정할 때 나트 장비나 로드 밸런서의 특정 포트를 예외 처리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뭐 악성 RP나 악성 URL, 그리고 회사에서 꼭 발패스 해야 되는 URL, IP, 꼭 차단을 해야 하는 URL, IP 이런 게 있으면은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발패스하거나 차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몇 개 IP나 URL을 넣게 되면 그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에 넣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트래픽이 심층 검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차단이 되거나 미리 발패스가 되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시간을 다시 저희 호스트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서영 프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우측 하단의 Q&A 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질문을 입력하실 동안에 다음 주 세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역시 금요일 오후 2시인데요. 26일 날에 진행된 세션인데 저희가 준비한 토픽은 NG 파이어월 API 소개 및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안내했던 설문조사 부분인데요. 저희에겐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므로 전부 5점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호스트님. 여기 네.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아마 호스트분님은 아마 보이지 못하실 거예요. 여기 질문이 하나 들어봤는데 UR 데이터베이스를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 UR 데이터베이스는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지 못해요. 무조건 온라인으로 하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올라온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 하나가 방금 전에 올라왔는데요. 현재 6.4.0.4 버전인데요. 7점대 버전을 업그레이드 가능할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사용하고 계시는 게 FMC인지 아니면 FTD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고, FTD 장비일 경우에는 이게 모델에 따라서 FMC고요. FMC라고 할 경우에도 이게 모델에 따라서 얘가 7.0 버전까지 지원을 하는지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얘가 7.0도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6.4에서 7점대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중간에 저희 과도 버전이라고
한 번에 이렇게 7.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마 6.5대인지 6.6.5대인지 이렇게 버전을 하나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6.4에서 6.6.5 그리고 6.6.5에서 7.0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뛰셔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과도 버전이 필요한 거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Q&A 부분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방금 전에 그 채팅창으로 보내드린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질문 주셨던 어, 분,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아니면은 메일 주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 세션이 끝난 다음에 요 버전을 확인하는 관련된 링크를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요 채팅창에 메일 주소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호스트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내용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 주셨던 분이 지금 아직 이메일 주소를 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혹시라도 추후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쪽으로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